몇 저분 사람부터 지금 안 들어오고 그냥 근데 이번에 그 주신 거 보니까 공정한 면을 가지고 센스 있으세요? 마스크부터 시작하는 거. 위한 무덤을 만들어야겠죠. 그 당시에는 또 워낙 뭐 힘 있는 집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선산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도 공동묘지가 필요했겠죠. 근데 철저하게 성저 심리, 한양성 밖에 심리 동안은 묘를 못 쓰고 이제 그 밖에 벗어나서 묘를 쓰게 했는데 왕도 마찬가지죠. 근데 딱 안 지킨 왕 한 명 있죠. 이성계? 이성계가 안 지켰습니다. 와, 나 왜 두 번째 맞췄지? 부인 강시묘를 거기 지금의 영국 대사관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방원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것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두 개를 남았어요. 영국 대사관 근처에 있는 정릉이 있던 동네라 그래서 정동이고 옮겨간 동네는 정릉동이 됐어요. 그래서 정릉이 그 때문에 두 개가 이름 생겼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되게 힘없는 민중의 가장 대표적인 묘가 신당동 금호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신당 금호동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광희문을 굳이 시구문이라고 그래요. 시체가 나가는 문 시구문이라고.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서 해. 딴 데로 가. 넘어져서 미끄럼 타면 돼요. 묘에다가. 작가 김말봉 장로 지묘생. 교회 장로네? 아니,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장로가 네. 됐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57년도인데? 네? 소설가. 아니 근데 57년도인데 여자를 장로를 시킨 게 어느 대장이야? 뭐 잘 안 자- 해줬잖아 옛날에. 기장이면 가능했겠지 뭐. 우리가 묘를 쓰는 게 관계 상을 바라보는 건가? 남양이죠. 남양을 바라보는 거지. 자, 김말봉의 묘소인데 좀 이따가 이제 김말봉에 대한 얘기는 하고 그래서 신당동이 신당 금호동이 묘지였거든요. 시군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유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죽음 이후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불교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는 우리나라 토속신앙이죠. 그죠? 점집 구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무당들이 구술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업적인 논리가 등장을 하겠죠. 어디 가야 손님이 많이 올까요? 점 잘 치는. 무덤 가는 길 옆에 있어야 가는 사람들이 그 상업적인 입지죠. 그래가지고 이 무당집들이 잔뜩 모여들어 있는 무당 집성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당동이야? 신당동입니다. 근데 지금은 새신자의 집당자를 쓰지만 1904년 지도에 보면 분명히 앞에 귀신 신자의 신당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신당이 우리 또 무속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안 나빠하는데.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새신자를 써서 신당이라는 이름이 쓰여졌죠. 그런데 이제 그 금호동 신당동 묘가 꽉 찼어요. 근대 오면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새로운 공동묘지가 망원동. 개설되는 데가 미아리입니다. 미알이야? 미아리 공동. 미아리 공동묘지가 거기서 개설돼요. 점집이 많았구나. 그러면은
무당들이 손님이 없어요. 옮겨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미아리. 그 변어미 고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그쪽에 이제 무당들이 모여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신당동에 가보면 그 방집들이 있고 미아리는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묘지 쓴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이 망우리 공동묘지 끝나니까 벽제로 간 거고. 무덤의 역사구나. 네 군데에 무덤 공동묘지에 이동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형님이 얘기했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70년대 가면 만석이 돼가지고 1973년 이후부터는 여기 묘가 안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식 되면은 서울특별시에서 버스 노선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한식 날은 이 동쪽으로 오는 버스는 전부 다 망우리 고개까지, 그리고 저 서쪽으로 가는 버스들은 전부 다 벽제까지 그 성묘하라고 이렇게 연장을 시켜줬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묘는 그 묘지는 이제 그 중랑구가 여기에 이제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묘지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공고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여기로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근현대사의 이름을 남긴, 우리가 그래도 교과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묘지를 남겨서 그런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이미 두 군데의 공동묘지가 정리가 됐죠. 하나가 그 서강대학 뒷산인 노고산이거든요. 거기가 노고산 지역을 정비하면서 거기 무덤들은 이제 다 이장공고 했겠죠, 그 시대에도. 그래서 이장공고에서 옮겨간 무덤들은 옮겨가고 무용고묘만 모아가지고 망우리로 옮겨서 그 사람들의 합동묘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태원 용산기지를 확장하면서 일제가 그때도 무덤들을 옮겨가라 해가지고 옮겨가지 못한 무덤들은 또 그대로 여기 와가지고 합장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은 다음에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했으니까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겠죠. 아무도 묘를 돌볼 사람이 없고, 그 이장할 때 없어가지고 결국 무연고묘로 해가지고 이 망우리로 왔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갈 그 무연고 묘에 가보면은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유관순 묘 뭐 했는데, 아마 그 많은 묘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묘가 일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뼈가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꾸로 왔는 이거 김말봉, 딱 보니까 환갑 지나서 죽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설가, 요즘 우리 시대 몰라, 제 시대에는 최인호 같은 소설가였다고 할까, 뭐 그런 소설가였고, 그 뭐 죽어서 여기 묻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사이하고 외손자가 유명하죠. 금수현? 금수현이야? 금수현이고, 사이가. 외손자가 금난세예요. 금수현, 금난세. 그래서 제가 그네를 부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수현이 그럼 작곡이에요, 작사예요? 금수현 작사. 그래서 김말봉 작사, 금수현 작곡. 그러니까 장모가 작사하고 김말봉 사이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그네입니다. 꽉이죠? 네. 꽉이죠? 네. 새못이 옥새치만 금방 물린 저 탱기가 참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 꺾인다 제비도
그러니까 장모와 감사합니다. 사위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금수연. 근데 참고로 그 금수연 이름은 그러니까 그 금씨가 아니에요. 어. 김씨인데 응. 그냥 철저하게 한글 그 저희가 음악 이름이 되게 높은 음다리표 그리고 우리말 스토리말 된 이유가 그 금수연 씨가 최연배 씨를 되게 존경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높은 음다리표 난세잖아. 난세. 아, 처음에 나는 금난세도 호적 신고할 때 그 이 공문에 안 봐줬대요. 음. 이름이 무슨 이름이 어디냐. 김치면 김이지. 근데 그래서 죽어서 묻히 몇 자리. 몇 자리를 무학하고 가서 본 데가 지금의 동구릉이 있는 건원릉 그쪽 자리입니다. 건원릉 이성계랑 그래가지고 무학이랑 썰에 의하면 무학대사하고 그걸 정하고 이제 넘어오면서. 넘어서 서울로 한양으로 항공을 할 때 요 나트막한 고개 위에서 쉬면서 무학에게 무학 이제 나는 세상에 있어서의 일들은 근심들은 근심을 다 잃었다. 끝냈네. 잊었다. 그래서 근심을 잊었다 해가지고 잊을 망자에 근심 무자를 써가지고 여기가 이제 망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망우리라고 불렀죠, 그죠? 아 요즘 망우동이야? 예, 여기 망우동이 지금 서울이 되니까 망우동이 수유리 됐고.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그 아들한테 쿠데타를 맞고 세상 꼴도 보기 싫게 해서 함흥 갔다가 결국은 돌아오죠. 그 돌아와가지고 뭐 그 이성계가 방원을 죽이려고 화살을 쐈다는 데가 지금 살고지 다리고 또 답답하니까 도저히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주로 가 있었냐면은 저 양주에 있는 회암사에 주로 많이 가 있었어요. 회암사에 가 있다 보니까 조선의 그 승리학에서 효가 첫 번째 중요한 거니까 이방원은 자기가 궁에 있을 수가 없죠. 틈나는 대로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효를 그러니까 국정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면 왕이 못 오니까 누가 가야 돼요? 대신들이. 그러니까 국가 최고 기관인 의정부가 옮겨갑니다. 서로 중간쯤에 그러면 경복궁하고 회암사하고 중간쯤이 어디예요? 의정부예요. 그래서 의정부야? 그래서 갔다 보니까 국회는 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 최고 기관이 옮겨간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회암사에서 그래서 의정부야? 회암사에서 무학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참 얼마나 그때는 TV도 없고 심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무학을 골려주려고 참 무학대사 그때는 아무리 봐도 원숭이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학이 전하는 아무리 봐도 부처님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학 내가 이렇게 놀려도 어떻게 무학은 봐도 안 내셔. 그러니까 이제 무학의 얘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눈에는 원숭이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할수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한 방에 날아갔죠. 이제 경희님이 성현님 놀리면 안 되겠네. 지금 딱 찔리고 있는데, 아유. 아주 딱 찌르네. 내 속으로. 너무 고박했네. 이러는데, 야. 다 친해졌는데, 그치, 진이야? 아니라 딱 고박하네. 찔리고 있었는데, 맨날 뭐라고 못생겼다고 고박하고. 마무리 공동을 옛날 사진들. 지금 한신간 이제 성명 온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교는 어디로 또 옮기나요? 그냥 알아서 옮겨 알아서 아니 무용고잖아. 의용고 그냥 다 합장할 거고. 그럼 여기로 그냥 여기다가 아니면 공간 하나 만들어 주겠죠. 어디 하나 그 중에 일부러 하나 남겨가지고 다 줄여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나? 사람 이름이 다 있어. 김말봉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요. 박인환묘부터 가요. 박인환묘. 이태원 합정기도 요 앞에 바로 있네. 왜? 지석영. 이정선 많아. 박인환, 이중서. 안창호도 여기야? 오세창. 옮겼어요. 아. 묘토가 안창호 저기 있잖아. 도산공원으로 옮겼어. 도산공원으로 옮겼어요. 강남구에 아. 있잖아. 서강대
차중락 전바람이 거기 떠나가 버린 사람 뭐 아니, 한영훈, 조봉영님 조봉암. 보니까 이해가 가네. 이태원 합당비, 노고산 시장비랑. 야. 저 사람은 김상용. 유명한 사람인데 그 한국의 식목일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 무슨 아사카 작품이라고. 저 명원공주도 명원공주. 명훈공주는 저거 누구야? 아마 순종과 딸일 거고. 그 사람은 그래서 한국을 되게 사랑해서 아니 근데 어. 어떻게 공주나 저런 사람이 너를 아사카와 다쿠마. 먼저 있었던 묘적이 묘역. 먼저 있었던 거지. 안창우 묘터. 마무리 그런 분들은 그 산상 같은 게 내가 물어봤어. 내가 물어봤어. 그래 나는 너무 난못 들었잖아. 선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 왜 서울에 그 부산교회에다 하지 왜 서울의 교회에다가 효명하기 진짜 고통이 얼마나 우리 60년대 불편했던 시대에 자식들이 살면서 선산이 있어서 아 이거 가까운 시골 가면 그렇겠지 내가 그 양반으로 내가 지금 안 되는 그게 어두워서 자동으로 켜지는 모양이네. 아버지보다 뭐 고양시에 옮겼는데 영남 아 연남 언니가 그거를 알지. 안 내려가려고 내려가. 이난이 오빠는 만나자. 위스키 한 잔 드리고 오자. 나도 내려가는데 뭐. 지금 근데 우산 안 들었었는데. 나도 가는데. 나를 믿고 와. 일로 오래니까. 50m 거기잖아 50m 가늠해 가. 뒷사람이 앞사람 밀기 할까? 아니. 응. 조심. 저로 못 가면 저로 내려가. 저로 못 가면 자 여기가 바로 무덤입니다. 강원도 인제 사람이고 지금도 인제 인내에 가면은 마지막 문화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 생각하면 좀 불행하게 되죠. 식민지에 태어나서 운 나쁘면 대동아전쟁, 평양전쟁에 끌려갈 수도 있었고 그거 끝나고 나니 해방정국 5년 동안 정신없이 그냥 막 죽이고 하던 그런 테러의 시대에서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슬픈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러면서도 슬프다 보니까 아마 요즘이야 페미니즘 얘기하지만 뭐라 그러나 좀 염세주의자 패시미즘. 패시미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고 그리고 뭐 결국은 뭐 위스키에 대한 시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자기는 또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다 먹지 말라고 남겼던 위스키 한 잔을 오늘 우리 여기다가 풀다가 생겼었어. 지난번 예배 때 이
박인환 저는 음복 한번 할까요? 음복. 음복 한 잔 해야 되지. 근데 이거 풀어드리기엔 너무 많이 남겨오신 거 아닌가 우리? 아니. 그래서 잔을 갖고 와서 양조잔이 없어가지고 소주잔에다가. 자, 그래서 자 우리 박인환 시인님 어디다 드려요? 요 앞에다가 놓고. 분명히 뿌리는 척하고 다 드시면 안 돼야지. 형님 그거 한잔 하시려면 이거 엎드려서 절하고 먹어. 아 이거 뭐 형이라도 있어야지 잔을 돌릴 텐데 그 잔 없고. 박인환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성령님이 박인환의 그 페시미즘의 대표적인 시인 목마와 숙녀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찰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단체 평가요. 네, 시작. 예, 시작하겠습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빗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뒤에도 읽어요? 네, 아니요, 밑에 건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박인환이 그 죽은 그 살고 그 임종까지 한 집이 어디냐면은 지금 교보문고가 들어섰습니다. 교보문고 바로 뒤에. 교보문고 터의 그 뒤쪽의 일부가 그 박인환이 살다가 죽었던 거기에도 박인환의 집도 표지적이 교보 뒤쪽 그 뒤타워 쪽 보면은 뭐 있거든요. 미대사관 있던데. 그리고 왔다니까. 사실은 좀 물론 그 시대가 암울했지만 좀 나는 그 박인환도 박인환이지만 그 부인은 어떤 심정으로 따랐을까? 결국은 술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이상의 19주기 그 기일을 앞두고 아마 어떤 뭐 그 모임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그냥 3일 동안 폭음을 하고 결국은 집에서 연일 폭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1살. 심장 자식도 있는 상태에서 심장 그러면 이제 마비. 그 남겨진 목숨 사실은 다 그 부인의 몫이었겠죠. 그죠? 알코올릭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 진철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철이가 들어야 돼. 맞아.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10대, 20대 초반 때 그 박인이라고 하는 DJ 겸 싱어송라이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사실 우리도 그 나이 때 왠지 우울하고 왠지 슬프고 암울한 시절을 보낸 시절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 중에 하나가 박인환의 시 그 세월이 가면이었죠. 그래서 명동에 있는 은성 술집을 누가 운영했냐면은 최불암이 엄마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진섭이 하고 뭐 나이심까지 뛰어가지고 술을 먹다가 나이심 보고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더니 나이심이 부를 노래가 없다. 아, 그러면 쓰자. 그래가지고 박인환이 그 자리에서 작시를 하고 그다가 이진섭이 곡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이 세월이 가면이었고 요거 끝나고 며칠 지나가지고 열흘 후에 박인환이 죽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 부르죠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세월이 가면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가 불러? 어머, 자기 부르고 싶었구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상처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그 시대에 어떤 정서를 담았던 56년이겠네요. 노래가 56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내가 태어나는 해긴 하지만 박인 20일 날 진짜 딱 힘들 때만 골라 살았네. 해방 일제 말기에다가 전쟁에다가. 저기 박인환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보낸 거 그거 이제 텔레그램에 공유 좀 해주세요. 당신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한 5분 5분 안 되게. 그 안양대 국문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 그 맹문재 교수가 박인환 시인에 대한 전집을 5권으로 펴냈어요. 5권으로 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의 작품을 남기신 분이 박인환 시인이십니다. 네, 박인환 시인은 시도 썼지만 영화 평론도 했어요. 그래서 영화 평론 들기도 해서 굉장히 영화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을 점유하고 있고요. 박인환 시인 다른 얘기를 다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박인환 시인 하면 모더니즘을 우리가 젬베 연습하다 보면은 그 대한보청기가 있어요. 종로 3가 길목에서 들어갈 때 대한보청기 그 건물이 박인환이 서점을 차린 그 장소예요.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차렸는데 아버지한테 3만 원, 이모한테 2만 원을 졸라서 5만 원으로 그 마리서사를 차렸어요. 책을 너무 좋아했고, 네? 계산해 보세요. 책을 너무 좋아했고 누구한테 책을 빌리면 절대로 다시 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해방된 후였기 때문에 해외 서적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 마리서사에 많이 비치를 했었고 1년 조금 남짓 마리서사를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의전을 보내요. 대학 때. 왜 보내냐면 징용에 끌려가지 말라고. 그래 갔는데 해방이 되자 박인환은 얼씨구 좋다. 그리고 그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마리서사를 차리는 거예요. 마리서사를 1년 남짓 하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시집을 냈고 두 번째 시집은 이제 여러 시인들과 같이 합동 시집을 냈는데 그 안에는 김수영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집은 그 아까 백이봉님이 말씀하신 그 처가살이를 그때 했었는데 교보문고 그 바로 뒷자리 거기 처갓집이 있었는데 거기 마당 감나무 밑에다가 원고 뭉치를 이렇게 묻어놓고 나중에 꼭 찾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피난을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폭격을 받아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시집은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장남이 살아계시는데 맹문재 교수님이 그 장남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책 5권을 펴내가지고 뭐 지금 인제에 있는 박인환 문학관에도 이제 기증해 놓고 하여튼 뭐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일하게 집요하게 그 박인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집사람하고 이제 논쟁 중에 이거가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박인환이 가난했다. 무슨 얘기냐? 가난한 사람이 그 시대에 의대를 가냐? 위스키를 먹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인 이성숙이 이제 처가살이 할 때 이성숙 집안이 훨씬 더 부자였겠죠. 그래서
이 강남 옛날에 강남에 살던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도 현대 아파트 사는 그 단독주택 사는 애가 뭐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고 정원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요리사도 가난합니다. 그때 인제에서 경기 중으로 이렇게 유학 보내고 하는 거, 평양의전으로 또 보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난한 거지. 근데 그 당시 전체적인 민중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의전을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대 보내려면. 내무부 장관 아내의 그 외삼촌인가 누가 이제는 내무부 장관이어서 피난살이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김소월도 저항시를 썼는데 왜 김소월을 가지고 나오셔요. 서정시인으로 묶어놨느냐.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그 초판에는 그 민중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데 재판을 발행할 때는 민중이란 말을 민족이라는 키워드로 바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일 분자들이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자기네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 친일한 문인들의 시를 교과서에 실었다. 그래서 박인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저항시를 쓴 사람인데 모더니스트라는 키워드로 이 사람을 덮어버렸다. 그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이분의 시를 들어도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더니스트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동아시아 그 대동아 전쟁을 했잖아, 일본이. 그때 그 뭐 홍콩, 뭐 중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사람들과 연대하자는 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시를 많이 썼어. 근데 그런 건 쏙 빼버렸잖아. 근데 어쨌든 응.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이나 감각은 어쨌든 그 고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정서적인 그 느낌이. 그래가지고 박인환이 죽었는데 김수영은 살아있잖아요. 김수영이 나이가 5살 위거든. 근데 이 박인환이 죽었는데도 계속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세월이 가면 이 노래가 계속 불리워지고. 근데 이제 김수영은 박인환 그 장례식 때 가지도 않았거든. 아, 그래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인기가 올라가니까 박인환을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검토해보자. 그러고 김수영이 검토해요. 그래요? 그리고 김수영 시와 산문에 박인환이 등장해요. 산문에 5편에 등장하고 시 한 편에도 박인환을 등장시켜요. 어쨌든 박인환 하면 모더니스트라는 말보다는 저항시인이었다. 그 말에 이제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거죠. 몰랐잖아, 우리는. 시대를 넘는 저항심이었다. 동아시아권 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자기가 글로 남겼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박인환은 모더니스트라고 박사 논문을 쓸 때 박인환의 저항시를 인용하니까 우상은 참 좋아. 이번에는 또 안개가 우리를 여기 나왔네. 또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시의 포지션을 풍속하거늘 산탄할 그 무엇이 무엇에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여보 지금 안개가 3안개가 그러니까 다무리가 다물단. 다무리란 말은 서국석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멍이 이제 나라 세운다 안에서 다무리란 말 쓰고 다무리는 옛 땅을 회복한다 그래서 나와 있어요. 옛 땅을 회복한다. 다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물린다 이런 느낌. 되물린다. 되물린다.
일인 1여성 챙기기? 여성을 보호해 주는 거야? 아니 밑에 얼음판이 있죠. 고맙네. 자 여기 있고 네. 다시 갔나 봐. 있고 네, 네입니다. 이 묘는 너무 예쁘다. 돌묘네. 돌면류관이네. 여기도 무슨 묘고. 이중섭묘 가는 거야? 여기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이고, 묘가 잘 돼 있네. 출입을 삼가해달라면? 잠깐만, 여보. 여기가 이거군요. 아들 이름이구나. 이태현이라고 돼가지고 이태현 이준석이 아닌데. 여기 이중섭 화백 묘비 써놨잖아. 대항. 써 있어? 이거 누가 쓴 여기에? 거야? 그 당시 뭐 글씨 꽤 잘 여기. 쓴 사람. 그러니까 친구 중에 잘 쓰는 사람이 그런가 썼겠지. 본데? 예. 좀 특이하네 피체가. 여기 되게 운치 있대. 여기 되게 양지가 보네. 여기는 누구는? 이중섭 묘예요. 아, 너무 잘해. 사가 이중섭. 이런 거는 나무 만들면 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런 나무는 5천만 원이 뭐 한 억대가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거기 너무 서귀포에 이중섭이 거기 피난살이 하던 집 봤어요? 아니요. 거기 난 거기에서 어떻게 애 두 데리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가구는 하나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와, 근데 이런 거 너무 괜찮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해놓고 꽂는 걸 저렇게 운치 있게 해놨네. 여기 화가잖아. 저것도 아마 이준석 그림을 아마 정확히 놓은 걸 걸. 예. 저것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 여기도 부담을 하시고. 지금 비야. 이건 비가 많이 와. 아니야, 안 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야.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야. 많이 떨어지네. 왜안 봐? 비가 온다. 이쪽에 이쪽. 비안 나게 딱 들어오면. 봐봐. 저기도 다. 이것도 아마 그 애기들 그림을 갖다가 정확히 놓은 거. 성인이 사천 누상동에? 좋은 데가 아니라 그 당시 뭐 와이프 일본 가버리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와이프 야, 꿀딱지가 성인아. 나가지고 이러니까 환상이지. 너 그거 끼잖아. 꿀딱지가 나서가 아니라 살 수가 없으니까 간 거지. 와? 여기 허미 언니. 이제 안 엄마거든. 이제 아이제는 껴거든. 약 이중섭 묘인데요. 진짜 긴데. 뭐 알다시피 이중섭은 저 평안도 사람이죠.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외가가 되게 부자래야 돼요. 그러니까 외가가 부자래가지고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당시 남자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서 경제력이 없어야 되는데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미술을 할 수가 있었고 일본 유학까지 갈 수가 있었고 그렇지. 물감 사주고. 그래가지고 또 재능이 있었나 보지. 또 자기의 가르치는 스승의 딸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 여자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원산 그 학교 선생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때려쳤대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된 일인 레귤러의 그 삶이 안 맞는 거지. 또 있는 집안에서 뭐 선생해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그런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 전쟁이 찾아버린 거죠. 그래서 뭐 제주 피난살이 그리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부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리고 중섭도 몇 번 갔지만 이제 아마 여기서 어떤 그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섭은 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는 이제 뭐 별로 거래가 연결이 편지는 많이 참- 썼잖아요. 편지는 많이 썼지만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워서. 자기들이 했지만 결국은 중섭이 일찍 죽어버리고 그리고 2022년도에 그 부인이 그 102세로 사망을 했어요. 오래 그래서 사셨네. 이중섭은 망한에 죽었는데 80년 동안 일본에서 부인 여기 써 있는 뭐 이태연, 이태성은 사실은 한국 이름이고 살기는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치. 나중에 자식까지 오히려 다 한국어 보냈으니까. 사투고 일본어 하고 일본인처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억에서는 거의 은박지의 화가 뭐 해가지고 좀 얘기거리가 스토리가 많은 화가인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를 많이 찾으니까 여기 특별히 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이게 네. 여기 비석도 이렇게 여기 아이들 그 그림 그리면 좋았게 나오고요. 시에서 있는 거. 근데 그 처음 개인전 열었을 때 갑자기 이게 또 누드가 외솔로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 아. 정신병원에 그 당시 치료가 전기로 하는 치료 있었대요. 오.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그 없는 치료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우, 거의 끔찍해. 고문을 낸 거예요. 고문을 한 전기로 거죠. 고문을. 웬일이야. 고문을 하고. 그래서 중섭의 애 그림도 보면은 아이도 그 남자애 들으니까 성기도 그냥 다 그리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외설로 다 안 되지. 꽃게가 자기 집게발로 아기 꼬추를 이렇게 찝은 그림이 있어. 제주도 시절에 제주도 시절. 근데 요즘도 누드와 이런 거 불법인 거예요?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고 아, 그래서 그림이 되게 많아요. 미작이 많아요. 미작이 많아요. 근데 그 덕수궁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갔을 때 내 눈에도 미작이 보이더라고. 거기에 한 반 이상이 미작이었던 것 같아. 오. 그 느낌이고 그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 줄로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걸게 하라. 자기 그림 걸게 하라. 그러니까 국립현대 전시회에서 거는 순간 그게 진짜가 그게 되니까 진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니까. 이건희 컬렉션을 봤어요. 이중섭의 이건희 컬렉션. 달라요? 달라. 거기는 진품을 진짜 이건희 컬렉션의 중섭은 이래서 중섭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똑같은 은박지 그림이라도 이 성의 느낌이 이게 완전히. 그리고 이제 우리 소 얘기하잖아요. 황소. 우리 전통 미술 얘기하는데 이중섭의 친구 김병규 화가가 있어요. 평양 그 이제 그분하고 김병기 선생하고 김한기 선생이 그때 김한기 아방가르드 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아방가르드 그 연구소에서 같이 했었고 그때 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유영국 화가예요. 유명한.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인가 뒤에 이제 이중섭이 그 옆으로 이제 그 아방가르드로 연구소는 아니고 그쪽으로 유학을 오는데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는 많이 퇴보됐을 것이다라고 우리랑 전혀 현대미술이랑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시대는 그 아방가르드라는 게 그 시대 얘기 나왔던 이야기건 40년대 그리고 그 사람 이 김병기 선생만 해도 잡지 표지에 뭘 그리냐면 한스 아르프를 우리가 얘기한 현대미술의 한스 아르프를 잡지 표지로 그려요.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대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이중섭의 손은
한국 전통의 소가 아니라 피카소의 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황소 같진 않다. 그래 보이네. 피카소의 소라고 얘기를 비교해 보라고. 피카소의 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중섭이나 아니면 그때 이제 김환기 선생이나 뭐 김범기 선생이나 유영국 선생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동시대로 그 유럽의 화조랑 연결했었다는 그렇죠. 빨리 직수입된 거죠. 그렇지, 그렇지, 된 거죠. 그렇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 다음 현대미술 1세대들은 영어도 안 돼. 일본어도 안 돼. 일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뭐 그 누구지? 박서보나 이런 쪽 김창렬이나 그 1세대들의 어떤 비극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의 공백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경제적 빈곤, 뭐 플러스 삶의 여유가 없을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한자도 안 돼. 그치. 아무것도 한자도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하다못해 국조린 박수근도 미술 잡지들을 다 수집을 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빈곤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70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동을 합시다. 한양에서 멀잖아. 한양에서 아주 멀지도 않고. 공동묘지가 명당이에요. 그래서 박정희도 신당동이었지. 이사벨라 비숍이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왔을 때는 한국이 되게 부자라는 줄 알았대. 저는 비와집만 사람이 살고 처가집은 전부 다 평고나 뭐 축사로 본 거야. 근데 떠날 때쯤 돼서 보니까 진짜 가난하구나. 한국은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희생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땅에는 다 묘가 있는 거야. 김수영 시인이 이사벨라 비숍을 알고 나서 깨달은 게 있잖아. 그래, 지금 수탈당하는 민족이라도 이 나라가 내 나라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김수영 시인이 시 쓴 게 있어요. 그 민중의 힘을 본 거야. 사실 그동안 평가절하지. 누구야? 박인환은 평가절하시킨 것도 김수영이었거든요. 그치. 박인환은 저항신이었어. 모더니스트라는 키워드로 덮어버린 거야.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한때는 우리같이 한꺼번에 서양의 문명이 이렇게 밀물처럼 한꺼번에 들이닥친 나라가 어딨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제 정제되는 과정이라고 해야지. 지 눈에 안 맞는다고 그냥. 김수영, 나도 그렇게 보여. 저는 아까 그 김병희 선생님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 시대의 어떤 지적 문화적 공백기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김수영 시인은 그렇게 박인환 인기가 치솟으니까 박인환 시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래, 모더니스트 시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 자기는 김수영 나름대로 평을 했어. 그거야 뭐 김수영 평이지. 그거를 김수영이 뭐 박인환을 미워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시인으로서 평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제, 핍박, 전쟁, 핍박, 단지 그러니까 이 빈곤, 이걸로만 규정짓기에는 너무 다층적이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그 안에는 분명히 그 세계적인 부류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서재필 같은 사람은 일지가 않지. 그다음 최승희 같은 인간도 있었고,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좀 어느 정도 학문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한 사람이었으면 세상에 그런 쇼킹한 일이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김순남 작곡가가 누구냐면 김세원 있지. 밤의 플랫폼 그 오랫동안 음악 프로그램 하셨던 김세원 언니의 아빠야. 내가 김세원님을 만나가지고 저도 언니라고 부를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북으로 갔잖아. 김순남이. 그때가 김세원이 엄마 등에 업혀 있을 아기 때야.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인 김순남에게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랬더니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김순남이 세원이라고 지으라고 했어. 그래서 김세원이 된 거야. 이걸 김세원 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카페에서. 그러고 이제 김순남은 혹시 자기 때문에 가족까지 걸릴까봐 멀리서 딸과 그 아내를 봐. 왜냐면 사방에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있으니까 안 들키려고. 그리고 그 후에는 못 만나요. 자식을 못 만나.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김순남이 북으로 갔잖아. 그 당시가 스탈린이 러시아의 정권을 잡아 러시아의 그 붉은 깃발에 흥분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김순남도 그 러시아의 그 붉은 깃발에 이것이 유토피아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리고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림 하나를 내가 그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러시아 혁명 그림이에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놀랍게도 거기에 태극기가 있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계용문 묘소가 있네. 이거 좀 전에 이제 해준다 그러니까 날이 안 좋아가지고 더 빨리 어두워지거든. 내려가면서 기상도 12분 팝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 묘지가 있다는 거 알면 되는 거지. 한번 다시 오면 또 이건 좋으니까 이제. 그래, 몇 번이고 와야 되겠다. 계용묵 거기 앞에도 한번 가보고. 또 이화시에 어린 추억이 있는 동원시장도 왜? 여기는 저기 아니라 그 서영교 서영교 의원. 내 동생이 분당구 시의원이거든요. 그치. 응. 시의원인데 응. 그 선배가 저기 서영교 의원이야. 음. 그 슬로건이 진방의 딸이야. 그 어. 엄마가 동원시장에서 서영교 엄마가 말 잘하잖아. 야무지죠. 아 여기 이 코스는 그냥 뭐 힘쓰면 길게 가고 그냥 앞부산까지 연결돼. 아. 우리 이상윤 교수님 아까 우리가 꼴찌 했으면 뒤로 돌아가면 제일 앞에 여보 이게 뭐야? 최학송. 만주와 한반도를 전전하며 공공하게 살다 서울서 숨을 거두었다. 하층민의 현실적 삶을 반영한 소설 고국, 탈출기, 해돋이, 홍염 등의 문제작을 남겼다. 최학송.
어디 쪽인지. 거기 그 목마른 쪽이죠. 가야 되려고 그래 동네니까 본인 고향이니까. 내가 거기 나왔어요. 저기 우리 헬방에. 길쭉 저 뒤에 쓱 이렇게. 건너가면 경기도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서울이구나. 연마홍원 쪽.